네, 안녕하세요. 센스인 은사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5번째 벌써 영상입니다. 제가 좀 바뀐 거 없나요? 네. 그렇지. 제가 염색과 이발을 좀 했습니다. 좀 깔끔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흰 셔츠가 잘 어울리는 센스인 은사입니다. 자, 우리 5번째 영상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여기 부분들이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천천히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 단원을 두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중국 역사,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통일 과정, 삼국 통일 과정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8반의 역사 부장이 도와주고 있는데요. 매우 떨고 있습니다. 놓으셔도 돼요, 이거. 지금은 놓으셔도 돼요. 뒷손 고정하는 건 놓으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움직일 때만 따라와 주시면 되고요. 네. 좋은 오인 찬조 받았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아마 한나라의 역사까지 살펴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나라부터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라는 크게 두 시대로 나눕니다. 전한시대와 후한시대로 나누죠. 한 무제 이후에 한나라의 힘이, 중앙의 힘이 조금씩 약해집니다. 그래서 지방 세력들이 성장을 하게 되죠. 그 지방 세력을 우리는 호족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호족들이 성장하는 상황에서 누가 등장을 하게 되냐면 왕망이라고 하는 왕실의 외척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왕망이 호족 세력을 누르고 그 다음에 본인이 새로운 나라를 형성합니다. 그 나라 이름이 신나라예요. 근데 이 신나라는 금세 망하긴 해요. 그래서 이 왕망은 노비 매매를 금지한다든지 토지 소유를 금지한다든지 매매를 금지한다든지 하면서 호족을 견제하는 정책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 왕실의 광무제라고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지방 세력인 호족들이 힘을 합쳐서 다시 한나라를 부흥시키죠. 그래서 그 시대를 후한시대라고 불러요. 우리는 이걸 모두 다 통칭해서 사실은 한나라라고 부르지만 이제 셈이 조금 세분화해서 다뤄봤습니다. 자, 이 후한은 보시면 알겠지만 이 호족이라고 하는 지방 세력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후한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후한 시대에는 이 호족들의 힘이 더욱 강력해졌을까요? 더욱 약해져 나갈까요? 우리 알아가면 대답해볼까요? 그래요. 자, 호족 세력은 어때요? 힘이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이 호족의 대표자가 혹시 삼국지라고 하는 책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원소라든지 공손찬이라든지 조조라든지 이런 세력들을 우리가 호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호족이 득세하게 되면서 백성들은 자꾸 살기 어렵게 되죠. 왕실은 판관들이 왕을 꼬드겨서 정치가 점점 어려워지고 서로 싸우기만 하다 보니까 국가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황건적의 난이라고 해서 노란 두건을 두르고 반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것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삼국지의 내용이죠. 동탁이라든지 이런 세력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나라가 무너지게 되고 중국은 다시 대분열의 사회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아마 첫 번째 나타났었던 분열의 사회가 춘추 정시대였죠. 대분열의 시대에 돌입하게 되는 겁니다. 이 첫 번째 대분열의 시대가 바로 삼국지의 배경이 되는 삼국시대죠. 삼국으로는 이 위, 초, 오, 조조, 유비, 손건이 다스리는 그러한 시대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이 위나라를 계승한 진나라가 통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좀 구분하기 위해서 이때 나오는 진을 서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삼국시대부터 이 진나라 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혼란기에 이 위의 지역으로부터 여러 유목민족들이 내려와서 살기 시작하고 드디어는 자신들의 나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유목민족들이 만든 나라의 시대를 우리는 5호 16국이다라고 부르죠. 그러자 이 유목민족들과 함께 살기 싫은 농경민족들은 남부로
내려와서 살게 됩니다. 어디 지역? 양지강 유역으로 내려와서 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양지강 유역 지방을 강남지방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 대륙에서 하북 지역에서만 많이 살았던 민족들이 강남 지역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이 강남 지역의 농업이 발전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유목민족이 내려와서 5호 16국을 만들자 진나라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동해서 진나라를 새롭게 양지강 유역에 만듭니다. 그 영향으로 인해서 나타났던 것이 괜찮았나요? 강남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하고 우리 수능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이제 3세기부터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레모네이드 한잔 하고요. 그래서 이 동진도 계속 동진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송, 제, 양, 진으로 변해갈 겁니다. 이게 요 남쪽에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남조라고 부릅니다. 자, 이 5호 16국 이후에 위쪽의 왕조들을 우리는 북조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통칭해서 어떻게 부르냐면 위진 남북조 시대다라고 부를 거예요. 여러분들은 후한 이후의 시대를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위진 남북조 시대다라고 하고 이것을 머릿속 안에 좀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북조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죠. 북조는 이 5호 16국 5개의 오랑캐가 16개의 나라들을 만든 시대죠. 이 시대를 통일한 왕조가 바로 이 북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북이는 굉장히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유목민족들이 농경민족들을 다스리려고 하는데 이 농경민족 한족들의 문화 수준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북위를 세운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면 선비족이라고 하는 세력들인데 이 선비족은 이 농경민족과 융합해서 살기 위해 무슨 정책을 추진하냐면 바로 이 한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추진해 나가게 됩니다. 이 한화정책을 추진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효문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나옵니다. 한화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호복을 착용, 오랑캐 옷이죠. 자기네들의 옷을 착용하는 것, 선비족의 옷을 착용하거나 자기들끼리 사이에 혼인을 금지하고 선비족의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중국인들의 언어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본인들이 중국 민족에 정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선비족의 성을 한족의 성으로 바꾸게 합니다. 여러분들 수업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 지배할 때였었어요. 우리나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게 했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지배하면서 어떻게 했다? 자신들의 이름을 중국인화 해서 바꾸겠다라는 것이죠. 독특한 시스템이죠. 제도도 다 남조를 따르게 했다라고 하는 특징이 바로 이 한화 정책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북위도 오래가지 못하고 동위와 서위로 나뉘고 다시 북제와 북주로 나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잠깐 광고 보고 오시죠. 네, 잘 보셨나요?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창피를 무릅쓰고 만든 광고 영상이었습니다. 가끔 여러분들 잠 깨시라고 제가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래도 쌤이 나름 시간 들여서 찍은 영상들 봐준 친구들 너무 고맙고요. 계속 열심히 봐주시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한번 보죠. 이러한 남북조 시대를 통일하는 왕조가 어떤 왕조냐면 우리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수나라입니다. 수나라에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다 물과 관련되어 있죠. 첫 번째는 이들이 고구려를 침공합니다. 아시죠? 고구려를 침공하면서 일어난 사건. 무슨 대첩? 살수 대첩. 그죠? 네. 살수 대첩 일어나고. 두 번째, 이 수나라는 어떠한 모습이 보이 특징이 나타나냐면요. 아까 선생님이 남북조 시대 때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냐면 5호 16국이 내려오게 되면서 이 화북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남쪽에 내려와서 강남을 개발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수나라가 통일을 하다 보니까 이 지역을
하나로 합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두 개의 황허강과 양쯔강을 잇는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 사업을 우리가 무슨 사업이라고 부르냐면 대운하 사업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통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전쟁을 하고 대규모의 토목공사를 하자 백성들이 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수나라가 난하게 되고 수나라를 이어서 바로 이 당나라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 당나라의 수도 알아두세요. 바로 이 장안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당나라가 중국 사회를 통일을 하게 되면서 이제 동아시아 지역에 평화의 시대가 찾아오게 될 겁니다. 물론 삼국이 통일돼야 하겠죠.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계속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죠. 이때까지가 이제 한 7세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까지가. 네. 이 7세기 때 중국 서쪽의 티베트 지역에서는 바로 토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타나요. 그 라싸라고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을 하게 되고요. 송첸캄프한테는 비단피를 장악하고 당나라를 압박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삼국 통일, 신라의 삼국 통일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언급하도록 하죠. 이 당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동아시아 문화권이 형성이 되는데요. 동아시아의 4개의 공통된 문화를 공유합니다. 그 4개의 문화는 한자, 유교, 불교, 율령. 앞으로 율령, 불교, 유교를 중심으로 해서 동아시아는 어떤 공통된 특징 또는 어떤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이 시기에 지금 활동한 인물들을 조금 나열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신라 사람들이죠. 통일 신라 사람들인데요. 최치원, 장보고, 해초 이런 인물들이 있죠. 특별히 최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 제가 여기 교과서를 조금 점프했어요. 중간에 맨 뒤쪽에 있는데요. 최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당나라의 과거 시험에 합격한 인물이고요. 장보고는 여러분들 잘 알죠.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했고요. 해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인도까지 갔다 와서 왕후 전축 국전이라고 하는 불경을 만들었죠. 그리고 앤닌이라고 하는 사람은 장보고의 도움을 받아서 입당, 부법, 순례, 행기라고 하는 책을 저술하고요. 아베노 음란 하마루는 베트남 안남 도호부의 도호로서 베트남을 지배했던 일본인입니다. 중간에 흔들리고 해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세요. 잘 찍어보겠다고 막 초점 막 안 잡히고 막 흔들리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마지막 인물 감진입니다. 감진은 당나라 사람으로서 일본의 개울이라고 하는 불교를 전파해준 사람입니다. 요거 잘 나와요. 그래서 요거 인물들 여러분들 업적 잘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과금과 합성 보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